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있길 바랄게요. 쨍한 햇볕 아래 흙먼지가 자욱한 마을 광장, 김씨 집안의 두 형제가 젊은 과부를 몰아세우고 있었다. 그들은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다. 종가의 땅 문서를 훔친 주제에 어디서 고개를 빳빳이 드는 게냐. 하지만 여인은 대꾸 없이 굶주려 우는 두 아이를 품에 더욱 세게 끌어안았다. 핏기 없는 입술을 깨무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저항이었다. 바로 그때 모든 소란을 가르며 형감 행차시다. 하는 우렁찬 외침이 울려 퍼졌다. 군중이 갈라지며 나타난 위험 있는 행렬이 광장 한가운데 멈춰섰다. 이야기 한 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 모든 사건의 발단이 되었던 그의 겨울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 합니다. 강원도 두매산골, 호랑이가 담배를 물고 어슬렁거린다 해도 믿을 법한 깊고 깊은 산 중에 자리한 김씨 종택의 겨울은 유난히도 시리고 혹독했더랍니다. 하늘의 구멍이라도 뚫린 듯 쏟아지는 눈발은 온 세상을 하얗게 집어삼키고 있었으니 산짐승의 울음소리마저 얼어붙는 정막 속에서 막 장례를 마친 집안의 냉기는 살을 내는 칼바람보다도 더 지독했던 것입니다. 사흘 밤낮으로 이어진 곡소리가 식고 문상객의 발길마저 끊긴 대갓집은 텅 빈 유령선과도 같았지요. 대청마루 기둥에 매달린 하얀 등불만이 스산한 바람에 맥없이 흔들리며 꺼져가는 불씨처럼 위태로웠습니다. 상복의 먹물조차 채 마르지 않은 젊은 과부는 어린 두 자식을 양팔에 끌어안은 채넉 나간 사람처럼 마당의 눈더미만 바라보고 있었더랍니다. 남편의 관이 나간 저 대문 밖은 이제 그녀와 아이들에게는 낭떠러지요. 절벽과도 같은 세상이 아니었겠습니까? 애간장이 다 녹아내려 재가 되고 사흘 내내 흘린 눈물은 말라붙어 피눈물이 맺힐 지경이었으니 그 참담한 심정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그때였지요. 장례가 시작되던 첫날부터였는지 아니면 그보다 더 전부터였는지 모를 일입니다만 시커먼 까마귀 한 마리가 기와지붕 용마루 끝에 꼼짝 않고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보통의 까마귀와는 달리 그놈은 사람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마치 집안의 주인이기라도 한 것처럼 버티고 앉아 목을 길게 빼고는 구슬프게 울어댔으니 그 소리가 어찌나 처량하고 불길한지 듣는 이에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더랍니다. 깍깍 하고 우는 것이 아니라 마치 쇠를 긁는 듯한 피를 토하는 듯한 소리로 울부짖으며 집안에 들이운 불행의 그림자를 더욱 짙게 만들고 있었으니 마을 사람들은 모두 쉬쉬하며 저것이 필시 재앙을 몰고 올 흉조라 수군거렸지요. 차가운 방 안에서는 그러나 그런 불길한 징조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 작당 모의가 한창이었습니다. 죽은 막내 동생의 체온이 식기도 전에 두 형장은 재수와 어린 조카들을 앞에 두고도 재산 분배를 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혈육의 정이라곤 한 점도 찾아볼 수 없었으며 오직 종가의 땅 문서와 곳간에 쌓인 재물에 대한 탐욕만이 이글거리고 있었지요. 젊은 과부와 그 아이들은 그들에게 있어 그저 눈엣가시요. 어서 빨리 치워버려야 할 짐짝에 불과했으니 그 차가운 시선과 냉랭한 분위기는 갓 남편을 잃은 여인의 심장을 수만 개의 얼음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고통을 안겨주었더랍니다. 집 밖에서는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지붕 위에서는 까마귀가 재앙을 노래하니 김씨 집안의 휘몰아칠 피바람의 서막은 그렇게 조용히 그리고 잔혹하게 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례의 소란이 겨우 잦아들고 집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은 지 불과 며칠 지나지 않은 날이었더랍니다. 김씨 집안의 친족들이 모두 대청마루에 모여 앉았으니 이는 죽은 이를 기리는 자리도 남은 이들을 위로하는 자리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재산을 탐하는 늑대들이 먹잇감을 앞에 두고 벌이는 잔혹한 연회와도 같았지요. 냉기가 감도는 마루 한가운데 내몰린 과부는 두 아이의 손을 붙든 채고개를 떨구고 있었으니 등 뒤에서 수근거리는 소리와 날카로운 눈초리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그녀의 심장을 어지럽게 찔러대더랍니다. 바로 그때 상석에 앉아 헛기침을 하던 첫째 시영이 마치 큰 인심이라도 쓰는 듯 너그러운 척입을 열었던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기름을 바른 듯 번지르르 했으나 그 속에는 뱀의 독보다도 지독한 악의가 숨겨져 있었지요. 첫째 시영은 번들거리는 눈으로 문서를 탁탁 치며 통보하듯 말했더랍니다.
우리가 장손으로서 가문을 지켜야 하니 새로 지은 기와집과 문전 옥답은 종가에서 맞는 것이 순리다. 너는 출가 외인이나 다름없으니 저 마을 끝 패가나 찾으거라. 그것은 상의가 아니라 일방적인 축출이었습니다. 그들이 차지한 기와집은 관아의 땅을 침범해 지은 것이었으나 그들은 뒷배만 믿고 천년만년 부귀를 누릴 줄 알았던 게지요. 반면 과부에게 던져준 패가는 귀신이 나온다 하여 10년째 비어있는 흉가였으니 이는 제수와 조카들을 산채로 무덤에 밀어넣는 것이나 다름없는 처사였더랍니다. 조상님이 처음 터를 잡았던 곳이니 굶어 죽지는 않을 게다.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던진 그 말 속에는 폐가에서 얼어 죽든 말든 상관없다는 지독한 악의가 켈리를 틀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부는 떨리는 눈으로 두 시형제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더랍니다. 그들의 입가에 걸린 희미한 미소와 친족들의 동정 없는 눈빛 속에서 그녀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무서운 짐승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제 이 세상에 자신과 아이들이 기댈 곳은 오직 차가운 땅 한 뼘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모욕감과 서름이 한꺼번에 북받쳐 올라 목구멍까지 피눈물이 차오르는 듯했으나 그녀는 억지로 그것을 삼켜냈습니다. 무릎에 매달려 어미의 옷자락만 붙들고 있는 어린 자식들의 얼굴을 보니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었던 게지요. 그래, 사람이 아닌 땅에 기대리라. 귀신이 나온들 굶주린 배를 움켜쥔 사람의 도끼보다 무서울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맹세했더랍니다. 이 모진 세월, 이 악독한 인심 속에서 반드시 살아남아 내 새끼들을 지켜내리라고 말입니다. 그리하여 과부가 두 아이를 이끌고 마을 끄트머리 폐가에 발을 들여놓던 그날 밤, 하늘에서는 금방이라도 찢어질 듯한 먹구름이 으르렁거리고 있었더랍니다. 문짝은 반쯤 떨어져 나가 칼바람을 막아주지 못했고 지붕에는 주먹만 한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 차가운 달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어오니 이곳은 사람이 살 곳이 아니라 짐승이나 들귀신이 깃들 법한 흉가였던 것입니다. 아이들은 추위와 공포에 질려 어미의 치마폭에 얼굴을 묻고 바들바들 떨었고 과부는 앙상한 두 어깨를 감싸 안으며 이 지옥 같은 밤이 제발 무사히 지나가기만을 빌고 또 빌었지요. 그러나 인두겁을 쓴 악귀들은 그 한 줌의 숨 돌릴 틈조차 허락하지 않았으니 그날 밤이 채 깊어지기도 전에 두 시형제가 횃불을 들고 들이닥쳤던 것입니다. 그들은 다짜고짜 과부의 마지막 남은 살림살이인 솥단지와 우리 한 자루마저 빼앗아 들고는 흉흉한 기세로 그녀를 몰아세웠습니다. 뿐만 아니었지요. 온 마을을 돌아다니며 저 집에 곡식 한 톨이라도 건네는 자가 있다면 집안을 풍비박산 내고 말 것이라 엄포를 놓았으니 이제 과부와 아이들은 드넓은 세상에 홀로 남겨진 채 서서히 말라 죽어갈 일만 남은 신세가 되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 시각 종가에서는 때 아닌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더랍니다. 두 시형제는 제수와 어린 조카들을 사지로 내몬 것이 마치 큰 공이라도 세운 양 의기양양하여 기름진 고기와 잘 익은 술로 배를 채우고 있었으니 그들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굶주림에 지쳐 쓰러진 폐가의 지붕까지 울려 퍼지는 듯했지요. 거나하게 취한 둘째가 형에게 물었습니다. 형님, 저것들이 저기서 며칠이나 버티겠습니까? 곧 제 발로 와서 종살이라도 시켜달라 빌 것입니다. 그러자 첫째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답하더랍니다. 그때는 받아주면 안 되지. 본보기로 아주 싹을 잘라야 다른 놈들도 우리 집안을 우습게 보지 못해. 그들의 대화에는 피부치에 대한 한 점의 연민도 없었으며 오직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잔혹한 계산만이 번뜩이고 있었으니 그 모습이야말로 금수보다도 못한 악귀의 형상과 다를 바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는 추운 밤바람을 타고 흩어졌고 지붕 위 용마루 끝에 앉아 모든 것을 지켜보던 그 불길한 까마귀만이 더욱 처절하고 구슬픈 소리로 울어댔다고 합니다. 끼니를 걸은 지 사흘째 되던 밤이었을까요? 굶주림과 추위에 지친 과부는 희미한 등불 아래에서 실신하듯 잠이 들고 말았더랍니다. 바로 그때 그녀의 꿈속으로 죽은 낭군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던 낭군의 모습은 생전에 따뜻하고 다정한 모습이 아니었지요. 온몸은 안개처럼 흐릿했고 찢어질 듯 슬픈 두 눈에서는 불띠붉은 피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으니 그 처참한 모습에 과부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더랍니다. 남편의 호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힘겹게 손을 들어 뒤뜰에 허물어진 흙담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는 애간장이 끊어지는 듯한 목소리로 속삭였지요. 부인, 저곳이오. 아이들을 위해.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의 형체는 바람처럼 흩어져 사라졌고 과부는 심장이 텄는 듯한 고통 속에서 꿈에서 깨어나고 말았습니다. 방 안은 여전히 지독한 냉기로 가득했고 곁에 누운 아이들의 숨소리만이 신라처럼 이어지고 있었으니 방금 전의 꿈이 현실인 듯 현실이 꿈인 듯 모든 것이 아득하기만 했더랍니다. 꿈에서 깨어난 과부가 채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옆에서 끙끙 앓던 어린아이의 숨소리가 갑자기 배서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화들짝 놀라 아이를 흔들어 보니 작은 몸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고 미동조차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과부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 결국 내가 이 어린 것들을 죽이는구나. 이 모진 어미를 만나 굶주림과 추위 속에서 고통스럽게 죽게 하는구나. 찢어지는 비명과 함께 그녀는 아이를 끌어안고 절규했습니다. 아가, 제발 눈 좀 떠보거라. 어미가 잘못했다. 아무리 흔들고 울부짖어도 아이는 깨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진 과부는 품속에 숨겨두었던 작은 은장도를 꺼내 들었더랍니다. 차라리 이 고통을 끝내고 저 세상에서나마 낭군과 아이들을 만나리라. 그리 마음먹고는 시퍼런 칼날을 자신의 목에 가져다 대었으니 참으로 처절하고 비통한 순간이 아닐 수 없었지요. 바로 그 순간이었더랍니다. 목숨을 끊으려던 과부의 눈에 허물어진 벽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이 비쳤고 그 빛을 보는 순간 뇌리를 스치듯 방금 전에 꿈이 되살아났던 것입니다. 피눈물을 흘리던 낭군의 모습, 허물어진 흙담을 가리키던 애처로운 손짓,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 남겼던 마지막 한마디까지, 그것은 죽음의 문턱에서 낭군이 보내온 마지막 신호가 아니었을까요? 어쩌면 저곳에 이 지옥 같은 현실을 벗어날 마지막 희망이 숨겨져 있는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래,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내 목숨을 끊기 전에 낭군이 남긴 마지막 뜻이라도 따라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녀는 은장도를 바닥에 떨어뜨리고는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를 끌어모아 마지막 힘을 쥐어짰습니다. 기절한 아이를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일어나 그녀는 낭군이 가리켰던 뒤뜰에 무너진 흙담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성한 손톱이 모두 부서져 나간다 해도 좋았고 맨손으로 얼어붙은 땅을 파헤치다 손가락이 부러져도 상관없었습니다. 절망의 가장 밑바닥에서 그녀는 마지막 사투를 시작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맨손이었더랍니다. 낭군이 가리켰던 그 차가운 땅을 파헤치기 시작한 과부의 손에는 내이 한 자루 없었으니 10손가락에서 피가 맺히고 손톱이 부러져 나가도 그녀는 멈추지 않았지요. 얼어붙은 대지는 돌덩이처럼 굳어 있었고 파내려 갈수록 살을 애는 냉기만이 올라와 그녀의 마지막 남은 온기마저 빼앗아가는 듯했더랍니다. 아이의 차가운 숨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고 피눈물을 흘리던 낭군의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렸으니 과부는 이것이 자신의 무덤을 파는 일이라 할지라도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넋 나간 사람처럼 흙을 파헤치던 그녀의 손끝에 문득 축축하고 부드러운 감촉이 와 닿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놀라 손을 더 깊이 넣어보니 딱딱하던 흙이 거짓말처럼 진흙으로 변해 있었고 그 사이로 맑고 차가운 물줄기가 스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이내 샘이 되어 퐁퐁 솟아올랐으니 아무리 퍼내도 마르지 않는 맑은 샘물이 폐가의 뒤뜰에서 기적처럼 터져 나온 것입니다. 과부는 솟아나는 샘물에 얼굴을 묻고 목 놓아 울었더랍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하수가 아니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어간 낭군이 아내와 자식을 위해 남긴 마지막 선물이요. 서러운 피눈물이 땅속에서 정화되어 솟아난 생명수였던 게지요. 그 샘물 한 모금이 죽어가던 아이의 목숨을 붙들었고 꺼져가던 어미의 희망에 불을 지폈더랍니다. 과부는 그 물로 작은 텃밭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시형제들이 빼앗아간 굼이 대신 나뭇가지로 땅을 갈고 맨손으로 돌을 골라내며 밤낮으로 땀을 흘렸지요. 그러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해 여름
온 마을을 집어삼킬 듯한 지독한 가뭄이 닥쳐왔던 것입니다. 하늘은 불덩이를 쏟아냈고 땅은 거북 등처럼 쩍쩍 갈라졌으며 김씨 종가의 널디 넓은 논밭마저 누렇게 타들어가 먼지만 풀풀 날리고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하루하루 말라 죽어가는 곡식을 보며 한숨과 눈물로 세월을 보냈더랍니다. 그런데 온 마을이 누렇게 타들어가는 와중에도 유독 그 폐가의 작은 텃밭만은 싱그러운 초록빛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낭군의 눈물이 변한 샘물은 가뭄에도 마르지 않고 밭을 촉촉이 적셔주었고 그 덕에 어린 채소들은 보란듯이 쑥쑥 자라나온 밭을 푸르게 물들였으니 잿빛으로 변한 마을 속에서 그 작은 텃밭은 마치 세상의 마지막 남은 생명의 손짓과도 같았더랍니다. 소문은 바람보다도 빨랐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며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던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절박함으로 바뀌기 시작했지요. 굶주림은 두려움보다 강한 법 아니겠습니까? 달빛조차 숨어버린 깊은 밤이면 배고픔에 지친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그림자처럼 폐가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시형제들의 눈을 피해 몰래 숨겨둔 마지막 곡식을 작은 자루에 담아와서는 과부의 텃밭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고는 그만큼의 푸성기를 가져갔더랍니다. 그것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죽음의 문턱에서 서로의 온기를 나누는 처절하고도 성스러운 의식과도 같았지요. 어느 날 밤, 한 늙은 할미가 채소를 받아들고는 과부의 손을 덥석 잡고 눈물 섞인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보살님 덕에 우리 손주가 죽을 쑤어 먹습니다. 여기 이 쌀이라도 받으시오. 과부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외면했던 그들이었지만 이제는 굶주림이라는 같은 고통 속에서 서로의 생명을 이어주는 동지가 되었으니 이 또한 얇게 진 운명의 장난이 아니겠습니까? 허나 세상의 모든 빛에는 그림자가 따르는 법이지요. 기름진 음식으로 잔치를 벌이던 김씨 종가에도 가뭄의 칼날은 예외 없이 파고들었더랍니다. 자신들의 널디 넓은 논밭은 타들어가 잿더미가 되어가는데 사지로 내몰았던 그 천덕꾸러기 재수가 멀쩡히 살아남아 심지어는 채소를 키워 마을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으니 두시 형제의 심기가 편할 리가 만무했지요. 처음에는 그저 하인이 잘못 본 헛소리요, 도깨비에 홀린 소리라며 무시하려 했더랍니다. 그러나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사실이 되어 그들의 귀에 박히자 거나하게 취해 있던 둘째 시형이 술상을 뒤엎으며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년이 아직도 살아있단 말이냐? 가뭄에도 채소를 키운다고 필시 무슨 요망한 술수를 부리는 게 틀림없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으니 오직 탐욕으로 가득 찼던 그들의 눈에 처음으로 지독한 질투와 불길한 불안의 그림자가 함께 어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잔치상의 흥은 깨지고 서늘한 기운이 대청마루를 감쌌으니 이것이야말로 모든 것이 뒤바뀌기 시작하는 역전의 신호탄이었더랍니다. 탐욕의 눈이 먼 짐승은 제 배가 부르면 만족하지만 사람의 탐욕은 끝이 없는 법이었지요. 재수와 어린 조카들이 굶어 죽기는커녕 오히려 가뭄 속에서 마을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고 있다는 소문은 두 시형제의 애간장을 새까맣게 태우고도 남음이 있었더랍니다. 질투와 분노에 사로잡힌 그들은 마침내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을 덮기 위해 더 큰 죄를 짓기로 마음먹었으니 그것은 바로 과부가 종가의 땅을 불법으로 점거하고 요사스러운 술법으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뭄에 흉흉해진 인심을 등에 업고 장정 몇을 앞세워 과부의 폐가로 몰려왔으니 그 기세가 마치 성난 파도가 작은 조약돌을 삼키려는 듯 흉흉하기 짝이 없었더랍니다. 시형제들은 다짜고짜 과부의 머리채를 휘어잡고는 텃밭을 짓밟으며 소리쳤습니다. 이 요망한 것, 종가의 신성한 땅을 더럽히고도 모자라 무슨 요술로 흉년든 백성을 홀리려 드는 게냐. 과부는 그러나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 아이를 품에 더욱 굳게 끌어안고는 잿더미가 된 텃밭을 바라보며 피눈물을 삼킬 뿐이었지요. 그때였습니다. 멈추어라 하는 호령 소리와 함께 관아의 육방 관속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뒤이어 가마에서 내린 이는 다름 아닌 고을 현감이었지요. 지독한 가뭄의 민심이 흉흉하여 직접 물길을 살피러 나왔던 현감은 말라붙은 마을에서 유독 푸르게 빛나는 이 텃밭을 눈여겨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짓밟힌 채소와 흙투성이가 된 과부,
그리고 살기를 띤 시형제들을 번갈아 보며 차갑게 물었습니다. 가뭄에 백성을 구하는 귀한 물이 솟는 곳이라 하여 찾아왔더니 도리어 이곳에서 폐악질을 부리는 자들이 누구냐? 위험 있는 목소리로 자초지종을 묻자 시형제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앞으로 나서서 과부가 종가의 땅을 훔치고 마을 인심을 해치는 요물이라며 목에 핏대를 세워 고했지요. 그러나 현감은 그들의 번지르르한 변명과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채 가늘게 떨고 있는 과부의 어깨 너머로 무언가 거대한 거짓과 억울함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음을 직감했더랍니다. 현명한 현감은 그 자리에서 섣부른 판단을 내리는 대신 관아에 기별을 넣어 마을의 토지대장을 가져오게 하고 또한 마을의 역사를 속속들이 알고 있는 나이 지긋한 노인들을 모두 불러 모으라 명했습니다. 진실은 사람의 입이 아닌 땅과 세월의 기록 속에 숨어 있는 법이 아니겠습니까? 이윽고 낡고 해진 종이 뭉치, 즉 토지대장이 현감의 앞에 펼쳐지고 백발이 성성한 노인들이 증인으로 나서면서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거대한 진실이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더랍니다. 노인들의 증언은 하나같이 패가 터가 본디 죽은 막내 아들에게 정당하게 상속된 작은 땅이었음을 가리키고 있었지요.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뒤엎는 결정적인 증거가 토지대장 위에서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아전이 펼쳐든 양안을 확인하자 명백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알고 보니 시형제들이 떵떵거리며 살던 그 기와집은 나라의 둑을 허물고 훔친 땅 위에 세운 사상 누각이었습니다. 이는 관아법에 따라 당장 집을 허물고 장형으로 다스려야 할 중죄였지요. 반대로 그들이 천대하며 버린 그 패가야말로 선조 때부터 내려온 마르지 않는 샘이 솟는 진짜 명당이었던 것입니다. 흉가라 피했던 곳이 복덩이였으니 하늘이 내린 복이 제 주인을 찾아간 셈이지요. 현감의 추상 같은 판결이 떨어지자 욕심으로 흥한 자 욕심으로 망한다는 옛말이 하나 틀리지 않음을 지켜보던 모든 이가 깨닫게 되었더랍니다. 그 순간 광장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고 의기양양하던 두 시형제의 얼굴은 삽시간에 핏기가 가시고 흙빛으로 변해버렸지요. 자신들이 파놓은 함정에 제 발이 빠진 격이요. 남을 해하려던 칼날이 거꾸로 제 심장을 겨누게 된 셈이었으니 참으로 하늘의 심판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법이었더랍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현감은 토지대장을 바닥에 내던지며 두 시형제를 향해 서리빨 같은 호통을 쳤더랍니다. 네 이놈들, 눈앞에 욕심에 멀어 제 발등을 찍어도 유분수지. 너희가 뺏은 저 으리으리한 기와집은 나라의 둑을 허물고 훔친 땅 위에 세운 것이니 그것은 집이 아니라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죄악의 탑이다. 현감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리자 형제들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고개를 들지 못했지요. 현감은 이어 폐가를 가리키며 통탄하듯 말했습니다. 반면 너희가 똥물 피하듯 버린 저 폐가가 바로 조상님이 후손을 위해 남겨둔 숨겨진 명당이자 생명의 물길이 솟는 복된 터였음을 어찌 몰랐더란 말이냐. 스스로 복을 발로 차고 화를 끌어안았으니 누굴 탓하겠느냐. 그리고는 관졸들을 향해 추상 같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봐라. 당장 저 불법한 기와집을 허물어 국법의 엄중함을 보이고 하늘이 내린 저 보물 같은 땅은 마땅한 주인인 이 여인에게 돌려주도록 하라. 현감의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관졸들이 달려가 시형제들의 기와집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공들여 쌓아 올린 담장이 무너지고 화려했던 기와장이 깨져나가는 소리는 마치 죄악의 탑이 무너지는 소리처럼 통쾌하게 울려 퍼졌더랍니다.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던 과부의 두 눈에서 마침내 뜨거운 것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남편을 잃고 집에서 쫓겨나고 마지막 남은 솥단지마저 빼앗기고 자식이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 때에도 결코 소리내어 울지 못했던 그녀가 무너져 내리는 기와 지붕을 보며 처음으로 아이처럼 목 놓아 울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억겁의 세월 동안 가슴 속에 응어리져 있던 묵은 한이 씻겨 내려가는 정화의 눈물이요. 모진 세월을 견뎌낸 자신에게 보내는 위로의 눈물이었으며 마침내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해 준 세상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그 울음소리는 폐허가 된 기와집의 먼지 속으로 흩어지며 길고도 지독했던 한 여인의 겨울이
마침내 끝나고 있음을 알리고 있었더랍니다. 그 후로 어찌 되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하늘과 땅을 모두 잃은 시형제들은 쥐 죽은 듯 조용히 마을에서 자취를 감추었더랍니다. 그들의 탐욕이 쌓아 올린 기와집이 먼지처럼 흩어지던 날, 그들의 이름 또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함께 지워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서 굶어 죽었는지, 혹은 어느 산골에서 화전민이 되었는지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으니 악행의 끝은 이렇듯 허무하고 쓸쓸한 것이었지요. 허나 무너진 것이 있으면 새로이 솟아나는 것이 세상의 이치 아니겠습니까? 과부는 두 아이와 함께 낭군의 피눈물이 깃든 샘물로 마당을 적시고 맨손으로 돌을 골라내며 밤낮으로 폐가를 보듬었더랍니다. 흉흉한 기운이 감돌던 집터는 부지런한 손길 아래 점차 생기를 되찾았고, 무너진 담장은 새로이 쌓아 올려졌으며 뚫린 지붕은 단단히 기워졌습니다. 음산하던 폐가는 어느새 온기가 감도는 보금자리로 변해갔고, 척박하던 텃밭은 해마다 풍성한 결실을 맺어 집안의 곳간을 그득 채워주었으니 마을에서 가장 풍요롭고 인심 좋은 집으로 거듭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과부는 굶주림보다 무서운 것이 사람의 간계임을 뼈에 새겼던 까닭에 그저 배를 불리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더랍니다. 그녀는 자식들에게 쌀 한 톨을 아껴 붓과 먹을 사주고 그를 가르쳤던 것입니다. 다시는 그 누구도 교활한 말장난으로 우리 땅을, 우리 삶을 넘보지 못하게 하려는 어미의 깊은 뜻이었지요. 아이들은 어미의 마음을 알아 밤늦도록 등불 아래서 책을 읽었고, 훗날 장성하여서는 그 누구도 얕볼 수 없는 현명한 사람으로 자라나 집안의 재산을 굳건히 지켜냈다고 합니다. 그 후로 세월이 흐르고 흘러 이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터가 센 폐가 이야기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게 되었더랍니다. 사람들은 자식들에게, 그리고 그 자식의 자식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말하곤 했지요. 눈앞에 번듯한 기와집은 사람을 겨우 한철 살게 할 뿐이지만 사람의 정성을 품은 땅은 3대를 넉넉히 먹여 살리는 법이라고 말입니다. 눈앞의 이익보다 멀리 내다보는 지혜와 땀을 배신하지 않는 땅의 정직함을 가르치는 그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그리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